지난 시간에 이제 뭐 쉽게 말하면 민주화 운동사를 얘기했었죠. 그래서 한국 현대사가 어떤 과정과 정체성과 특징으로 발전해 왔었는지 그걸 얘기했었고요. 오늘 이제 그 속에 있는 헌법이라는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그 독립운동사 같은 것들을 생각할 때도 여전히 우리가 보통 독립운동사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떠오르는 건 안중근 의사나 윤봉길 의사 정도예요. 그러니까 폭탄을 던지거나 총을 쏘고 이 정도를 생각하는 거지 조직을 만들고 뭐 정부를 만들고 이념적인 설계라고 이런 거는 되게 낯설거든요. 똑같아요. 우리가 여태까지 지나왔었던 한국 현대사의 과정을 보면 실제로 전 시간에도 얘기했었지만 주로 목적은 인격과의 싸움이거든요. 안중근 의사가 누구를 이토를 쏴 죽이거나 윤봉길 의사가 폭탄으로 의거를 한다는 게 가치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싸웠던 사람들이 물을 수밖에 없는 질문이라는 건 내가 왜 싸우는가잖아요. 그리고 그 싸움을 통해서 이기고 나면 어떤 걸 할래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이미 1919년 때부터 제가 제 책 제목을 그대로 이용하는 게 돼서 약간 거시기하지만 어떤 헌법적인 상상력을 이제 가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부를 세우면서 이런 어떤 새로운 신질서, 국왕의 어떤 전제적인 권한이 아니라 명문화된 문서에 의한 통치를 하자라는 최초의 상상력이 시작된 게 1919년이었다는 거고요. 10개 조로 되어 있습니다. 10개 조 중에 마지막 10조는 임시정부는 국토회복 후 만 1개년 내에 국회를 소집한다는 말이 나와 있죠. 이 국회라는 단어가 이제 지금 우리가 지금 국회라고 쓰고 있는 게 여기서 그대로 따오게 된 거고요. 1조를 보면 1조가 그 유명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를 한다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이때 나왔던 조항이 48년 제헌헌법에도 그대로 들어가 있고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현행헌법의 1조 1항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를 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가 현재 100년째 그 나라의 이상적 가치를 민주공화제다 이렇게 세팅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렇죠? 예. 그러다가 35년이 되면 조소왕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삼균주의라는 걸 주장하게 된다. 세 가지 것을 고르게 한다라는 뜻인데 이 삼균이 뭐냐? 정치적 균등, 경제적 균등, 교육의 균등 세 가지 원칙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1917년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사회주의가 막 유행을 하고 사회주의가 주장하는 핵심 가치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평등이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평등 중에서도 경제적 평등이라는 걸 되게 중요시 여기는데 이제 이거죠. 사회주의 자체를 받아들인다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가 지향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민족주의자들이 동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주의자가 되거나 사회주의자들이 얘기하는 혁명론을 수용하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경제적 평등이라는 가치는 이건 되게 중요하다라고 수용을 하면서 34년에 이념으로 구체화된 게 이제 삼균주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 조소왕 선생인데 삼균주의의 핵심은 세 가지 것을 균등하게 한다. 그래서 이제 이거죠. 북한에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인민이란 말 쓰면 우리나라에서 민중이나 국민이란 말 쓰듯이 사실 이제 평등이라는 단어를 주로 공산주의자들이 많이 썼을 때 민족주의자들이 많이 썼던 말은 이제 균등이라는 단어를 좀 많이 썼었죠. 가장 중요한 조항이 뭐냐면 요 조항입니다. 제가 사실 이 책을 쓰면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마음 먹었던 게 뭐냐면 전 국민이 이익균 정권이라는 단어를 알 때까지 내가 한번 이거 떠들고 다니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던 건데 언제까지 떠들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열심히 떠들고 다닙니다. 이게 되게 재밌어요. 무슨 조항이냐면 제2장 국민의 권리 의무 제18조 제헌헌법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현재 헌법은 없어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정할 권리가 있다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이 말이 되게 간단하지 어렵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냐면 일정 정도 기업이 성장하기 시작하면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이유는 사주나 고용인의 것만이 아니라 사주가 아무래도 포션도 많이 가져가겠지만 오너와 노동자가 함께 일해서 얻는 거기 때문에 특정한 법률적 기준을 전제로 해서 이익을 균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뭐냐? 하나는 아까 얘기했듯이 일정 정도 이상의 기업의 성장이라는 건 결코 CEO 혼자만의 성취가 아니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고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성장에서 나오는 이익은 균점해야 된다라는 구체적인 원리를 정했다는 거죠.
언제든지 헌법에 되게 밝아야 되는 게 뭐냐면, 그리고 헌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더는 눈앞에 어떤 거대한 지도자를 타도하고 아마 이럴 일은 앞으로는 없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왜냐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 같은 거 보면 무슨 폭력적 시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헌법재판소의 의결과 뭐 국회 이런,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평시 절차를 거쳐서 현직 대통령이 물러나는 사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어떤 항쟁을 통한 권력교체 같은 것이 일어날 확률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런 얘기도 좀 용어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국회의원들끼리 또이또이 해가지고 국민들을 희한하게 설득하는 방식의 음모가 하나 더 남아있는 거죠. 이런 거 우리가, 근데 이런 것들을 안 걸려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국민들이 국민의 권력 의지를 드러내면서 국민들이 개헌 논의를 주도하면 이런 얘기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 제가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게 박정희 대통령은 헌법을 통해서 카리스마를 구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 이승만 대통령은 원래 유명했던 사람이니까 개인 카리스마를 뭔가를 풀었다면 박정희 대통령 같은 이제 그런 스타일이 아닌 거죠.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는 비상 상황을 조성한 다음에 꼭 신헌법, 새로운 헌법을 꼭 제정합니다. 새로운 헌법을 제정해서 그 시스템에 의해서 국가를 운영하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이게 딱 박정희의 전형적인 리더십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그 세 번째 특징, 이게 좀 되게 또 중요한 문제인데, 박정희 대통령의 어떤 시스템은 언제나 국가 주도 사회의 특징을 가져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쓰고 있는 지금 헌법 있죠. 지금 헌법의 12조가 경제 조항이거든요. 헌법의 제일 뒷부분이에요. 한 10개 조로 이루어진 조항인데 그 조항을 보면 주어가 다 국가예요. 국가는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민주공화국이니까 국민은, 혹은 국가란 말이 나오면 국가는 국민을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헌법 조항은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현행 헌법도 국가는으로 다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국가가 주도해서 뭔가를 해나간다는 발상이 굉장히 오랫동안 정착돼 있어서 좀 생기는 현상인 거죠. 그래서 3단계, 비상상황을 조성하고 신헌법을 만들어서 본인이 원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마지막 그 결과는 국가중심 사회를 건설하게 되는 거죠. 박정희 시대를 우리가 복귀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사실은 좀 진지하게 살펴봐야 될 측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여기에요. 제왕적 대통령제를 완성하다. 이 부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우리 사회에서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다라고 얘기할 적에 이게 딱 문제예요. 이게 개선이 돼야 되는 거고, 정말로 개헌을 하면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시스템을 바꿔내고 싶다라고 원하신다면 이런 것들을 요구해 나가야 돼요. 포인트를 말씀드린 거고요. 국가 운영 원리라는 게 헌법이 있으면, 헌법에서 조항이 나오면 관련 법률을 무조건 회기 내에 통과를 시켜야 돼요. 관련 법률을 만들면 그 관련 법률에 따라서 예산이 배정되고 관련 기구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관련 기구가 관련 법률을 실천해야 돼요. 사실 어떻게 조항을 세팅 지어 놓느냐에 따라서 생활 세계는 되게 많이 바뀔 수 있고, 지금 우리 사회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거나 새로운 사회운동을 통해서 사회 공간을 확장시키는 것과 별개로 헌법에 대한 관심사를 통해서 구체적인 요구들을 해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 저는 사실 굉장히 큰 의미 듭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너무 어렵게 들으실 필요 없고요. 우리가 느끼는 문제의식 자체로 계속 푸시를 하고 개헌 논의가 나오는 타이밍이 꼭 있거든요. 그럴 때 이걸 딱 밀어붙이면은 이것이 어떤 변화로 나갈지는 정말 몰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헌법이라는 단어를 너무 멀게 보지 마시고 좀 가까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얘기로 오늘 제 얘기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